뭐 나름 데브옵스나 데이터옵스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직군이 아니더라도 뭐 리눅스를 그냥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긴 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마시는 것처럼 사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커널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를 하면서도 사실 커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좀 보게 되고 뭔가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쿠버네티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수압이 꺼져 있어요. 디세이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압이라는 게 대충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연구를 시작했었는지, 개발을 했었는지, 검증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에 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게 의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처럼, 이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는 너무 좀 그렇다. 왜냐하면은 쿠버네티스는 지금 이제 최신 버전에는 이제 그게 풀려있긴 하지만, 옵션으로 처리할 수 있긴 하지만, 한 4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시스템에 수압이 켜져 있으면은 아예 쿠버네티스가 동작을 안 했었어요. 아예 막아놨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 익히 알고 있긴 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막을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때 이제 시간이 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저랑 비슷하게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냐, 이거 풀어라, 알아서 쓰게끔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2년 전쯤인가 1년 전인가 하여튼 1.2 이제 쿠버네티스 버전 1.2에 이제 수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알파로 들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압이라는 거를 쿠버네티스에 적용해야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었고, 왜냐하면은 메모리 기반 워크로드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예, 워낙 워낙 데브옵스도 그렇고 데이터옵스도 그렇고 워낙 데이터를 다루는 오픈소스들이 많다 보니까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사실은 메모리 디펜던트해요. 사실 요즘 시대에 뭔가 메모리 디펜던트하지 않은 워크로드들이 사실 없긴 한데, 그런데 수압을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서비스는 어떤 워크로드는 사실은 수압을 적용해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잘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찾고 뭔가 검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간 진행을 했었고, 그걸 이제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을 위한 컴퓨팅 환경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사실 알파고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GPT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챗 GPT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랑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가 다시 이렇게 매출이 폭발할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실 뭐 기존의 작은 데이터를 다룰 때보다 큰 데이터를 다룰 때 당연히 메모리를 많이 쓰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의 느린 속도가 훨씬 더 문제가 돼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S3에다가 한 1kg짜리 파일을 한 1000개 정도 올려놓고 그거를 읽고 쓰고 때랑 1메가짜리 파일 1000만 개를 옮겨놓고 쓸 때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는 확실히 발전 속도가 느려요, 사실은. 물론 이제 스토리지 쪽도 뭐 HDD에서 SSD 그 다음에 NVMe까지 올라오면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느리죠. 네트워크도 뭐 1G, 뭐 10G, 30G, 40G 이런 것도 있는 거, 100G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느려요, 사실은. 왜냐면은 되게 장비도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데이터가 더 커졌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학은 캐시로 모든 걸 다 커버했었어요, 사실은. CPU가 제일 빠르죠.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도 느리잖아요. 그래서 CPU가 느린 메모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L1, L2, L3 캐시를 달았었죠. 그리고 스토리지의 느린 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메모리 페이지 캐시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내부에서 캐시로 커버하는 거죠. 그거를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죠. 왜냐면은 하드디스크가 느리긴 하지만 네트워크보다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캐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커지면서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느린 속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캐시로 쓰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하둡이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그러면은 중간 계산 결과를 메모리에 또 두자. 그래서 스파크의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다루는 데이터가 크게 커질수록 그 물리 데이터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여러 가지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발전 속도가 느리잖아요. CPU 속도 이제 클락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계속 코어 개수로 계속 늘리고 있죠. 메모리도 지금 이제 그 DDR5 이제 다음 버전 나오면은 좀 더 이제 2배수, 4배수 이렇게 증가하긴 하지만 메모리도 생각보다 속도가 안 빨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증가 속도, 뭐 서비스의 이제 뭐 사용자 수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안 빨라요. 왜냐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은. DDR4 나온 다음에 DDR5 가는데 꽤 걸렸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연 단위로 꽤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려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한적인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프로세서,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자원이 메모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그 자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제가 뭐 프로세서는 압축 가능하고 메모리는 압축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가 뭐냐면은 프로세스는 압축 가능한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프로세스가 10개가 돌아요. 각각 10%씩 쓰고 있어요. 하나 더 끼워 넣어요. 그러면은 11개가 그냥 100%를 나눠 쓰면 되고 그냥 9%씩 쓰면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래서 걔네들은 프로세스는 압축이 쉬워져,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고, 근데 메모리는 압축이 힘들어요. 불가능하진 않고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프로세스가 10개 돌고 있고 각각 1기가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총 10기가 쓰고 있는데 프로세스 하나 넣었어. 얘도 1기가 써야 돼. 그러면은 뭐 100메가씩 회수해서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00메가 회수하는 게 프로세서처럼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메모리라는 거는 할당은 쉽지만 해제가 어려워요. 해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 메모리도 있어요. 얘는 그냥 강제로 그냥 야 지금 메모리 부족하니까 빼서 줘 이렇게 안 되는 메모리도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더티 페이지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야 줘 그런다고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파일에다가 라이트백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역에다가 이거를 쓰고 나서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압축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뭐 스파크나 트리노나 카프카나 엘라스서치나 몽고디비도 그렇고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그런 최적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가 정말 다루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워킹셋이라는 걸 예측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워킹셋이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순간에 얘가 의미있게 사용하는 양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프로세서랑 스토리지랑 네트워크는 알 수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왜냐면 얘는 CPU 사용률 보면 알잖아요. 얘가 지금 CPU를 뭐 10% 쓰고 있네. 그러면 코어 하나 10% 쓰고 있네. 그러면 한 대충 한 100mm 정도 쓰고 있는 거구나. 양이 가늠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탑 하나 띄워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디스크 IO 얼마나 일어나는지, 네트워크 얼마나 주고받는지, 패킷 얼마나 주고받는지 하면 얘가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메모리는 워킹셋이 예측이 안 돼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 워킹셋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정확히 얼마나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를 워킹셋보다 크게 잡으면은 낭비가 되는 거고, 워킹셋보다 적게 잡으면은 얘가 뭔가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워킹셋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워킹셋을 예측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OS랩 연구실 출신들은 알겠지만 한 15년, 20년 전쯤에는 OS에서 약간은 운영체제 쪽에서 워킹셋을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연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애시당초 MP 프로블렘인데 그거를 그냥 이제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인 거예요. 실무에 사실은 적용하기 힘든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유행이 지나서 요새는 하지도 않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워킹셋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실.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활용률이 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구축 운용 비용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 뭐 큰 회사들, 라인이나 카코나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스팍이나 이런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것들은 사실 베어메탈로 해서 굉장히 크게 잡아놓죠. 뭐 수백 대, 메모리도 막 수백 기가씩 이렇게 잡아놓고 때려박고 쓰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진짜 활용률을 계산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네, 왜냐면은 이게 워킹셋이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더더군다나 거기서는 사실은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같이 막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딱 잘라서 사실은 뭐 워킹셋을 딱 규정 짓기도 애매하기도 하죠, 사실. 예. 그리고 애시당초 특정 워크로드가 돌아도 이 워크로드의 워킹셋을 계산하는 것도 참 어렵고,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다루기 힘든 자원이에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여기에는 따로 얘기는 안 하지만 메모리 기반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메모리 기반 컴퓨팅은 워낙 이제 스토리지도 느리지만 네트워크는 일단 많이 빨라지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뭐 100G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메모리를 기반으로 이제 분산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실효성을 낼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메이저한 회사들은 메모리 기반 컴퓨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좀 최적화를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커널 스터디 할 때는 이거를 진짜 깊게 얘기했었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남잖아. 그래서 사실 뭐 그거는 이제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냥 딱 제가 여기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머릿속에 받고 있어도 충분히 이제 실무에서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페이지 캐시, 그리고 버퍼 캐시.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가 느리기 때문에 한번 읽은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는 모든 최적화는 로컬리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로컬리티, 공간 로컬리티. 그러니까 최근에 접근한 놈을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접근한 놈의 근처에 있는 놈을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기본적인 최적화의 모든 그 기본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읽은 놈은 다시 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다가 일종의 캐싱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페이지 캐시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캐시는 파일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보관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퍼 캐시라는 것도 있는데, 버퍼 캐시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버퍼 캐시는 파일의 내용보다는 디렉토리 파일 목록이나 그 아이노드나 이런 애들을 메모리에 갖고 있는 애예요. 우리가 파일을 읽을 때 내용만 읽는 게 아니에요. 이 파일이 뭐 어떤 파일 크기가 얼마인지, 파일 속성이 얼마인지, 뭔지, 이 디렉토리에 파일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다 디스토리지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읽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재접근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메모리에 캐싱해 두는 용도가 버퍼 캐시예요. 그래서 그 뭐 이런 거 드롭 캐시에다가 뭐 0, 1, 2, 3 날리면은 뭐 캐시 플러시 하잖아요. 그거 날릴 때 이제 페이지 캐시만 날리는 것도 있고, 버퍼 캐시만 날리는 것도 있고, 페이지 캐시랑 버퍼 캐시 다 날리는 것도 있고, 그때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사실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용도다라는 거. 얘는 뭐 그런데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수정되지 않은 페이지 캐시. 그러니까 파일을 읽은 다음에 쓰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은 원본이 아직 스토리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반환이 가능해요.
왜냐면 수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바로 메모리를 뺏어버리고 회수한 다음에 또 얘를 읽게 되면은 원본을 스토리지에서 다시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수정되지 않은 페이지 캐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환이 가능해요. 실제로 바로 이게 반환이 해요. 실제로. 그렇지만 수정된 페이지는 더티 페이지라고 해서 얘는 바로 반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페이지 캐시에 수정을 했으니까 얘가 스토리지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페이지 캐시에만 수정하고 스토리지에 반영 안 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개발자 의도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요거를 이제 반환을 강제로 하는 것도 있죠. 플러시를 하거나 F싱크 같은 걸 하면은 강제로 반환하긴 하지만 그거를 자주 하면은 또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정책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수정된 페이지 캐시는 그 원본에다가 그러니까 스토리지에다가 라이트백을 한 다음에 반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약간 다루기가 힘들죠. 왜냐면 지금 당장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얘는 당장 회수는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라이트백 한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익명 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힙이 익명 페이지예요. 우리가 보통 힙 잡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거는 커널이 관리할 때는 걔는 이제 언론 페이지라고 해서 익명 페이지로 관리가 돼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파일에 원본이 없잖아요. 그냥 메모리에만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메모리 자체가 원본인데 얘를 뭐 어디다 보관 안 해놓고 반환해버리면은 그걸 다시 쓰려고 할 때, 다시 접근할 때는 원본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정상 동작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압이 꺼져 있으면은 익명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요. 힙 영역은. 요 힙 영역은 JVM이 얘기하는 힙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면 JVM 힙이 프로세스 힙 위에서 동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영역은 기본적으로 수압이 없으면은 반환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수압이 있어도 얘를 안전하게 수압 영역에다가 요 페이지를 쓴 다음에 반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반환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바로 반환 받아서 써야 되는데 라이트백 한 다음에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익명 페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퉁쳐서 커널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커널 모드 스택이나 페이지 테이블 디렉토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이 사용하는 힙 같은 영역인 슬랙 같은 애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크게 보시면은 커널이 사용하는 메모리, 아니 리눅스 뭐 시스템이 사용하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페이지 캐시랑 익명 페이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압도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그래서 요 페이지 캐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환적인 측면에서 반환 측면, 회수 측면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익명 페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수압이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수압이 없으면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팍이 막 한 20, 30개 떠 있었어요. 걔네들은 대부분 힙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메모리는 몽땅 반환이 안 돼요. 반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왜냐면은 힙 영역이 만약에 한 5기가 잡아놨다고 쳐요. 그럼 5기가가 전부 다 지금 막 반환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1기가나 2기가 정도는 반환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짜봐서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동작할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만 쓰고 접근 안 하는 메모리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메모리조차도 수압이 없으니까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압이 없으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수압을 적용해서 이거를 뭔가 개선해보고 싶은데 의미 있는 시나리오가 있나? 라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건 뭐냐면 저희 이제 지금 잉클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지금 뭘 측정한 거냐면은 한 대에다가 저희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그 엣지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그 스팍 스트리밍을 통해서 델타 테이블로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기는 1분 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프카로 그러니까 엣지 쪽에서는 1분 뭐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1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스팍 스트리밍에서 모아서 1분에 한 번씩 저장을 해요. 마이크로 배치 형태로. 근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저희가 이제 워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다 보니까 보안에 민감해서 그냥 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구축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공해 줄 테니까 너네가 여기 붙어서 써, 그냥 사스 형태로 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기네 공장 안에 그냥 이제 서버를 두고 뭔가 운영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뭔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일반 공장에서 뭐 몇십 대 돌리는데 뭐 클러스터를 막 뭐 스파용으로 막 몇 대, 열 대 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대 한 대를 굉장히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증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얘는 그냥 제형급 서버에다가 스팍 스트리밍을 35개, 그러니까 35개 기준은 뭐냐면은 쿠버네티스를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리퀘스트 허용량,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56기가를 갖고 있는 서버 한 대에다가 그 스팍 스트리밍을 35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양이 다 차요. 그래서 그 이상 배포가 안 돼요. 예. 그만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허용한 한 대만큼 돌린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보실 텐데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노란 선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죠. 저게 메모리 사용량이에요. 그러니까 used, 그러니까 RSS.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마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압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압이 꺼져 있는 상태,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다가 뚝 떨어져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압이 아니거든요. 이거 수압이 아니에요. 이게 수압이 아니고 수압은 꺼져 있으니까 얘가 페이지 캐시예요. 파란색이, 하늘색이. 그러니까 왜냐면 스팍이 돌잖아요. 그러면 힙을 엄청나게 당겨 쓸 거 아니에요. 막 당겨 쓰다가 그럼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힙은 반환이 안 되잖아요. 수압이 없으니까. 반환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쓰다가 남아있는 영역을 막 당겨 쓰다가 프리가 계속 감소해 나가죠. 프리 영역이 막 감소해 나가는데 프리 영역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페이지 캐시를 막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이지 캐시랑 프리가 한계까지 썼죠. 더 이상 메모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마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시작하니까 어쨌든 쿠버네티스의 장점은 이거를 잘 복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빨리 복원이 되고 재수가 나쁘면 늦게 복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복원이 됐어요. 다시 또 막 써요. 그래서 똑똑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수압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힘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모든 걸 다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페이지 캐시가 프리 영역이 막 감소하다가 페이지 캐시를 막 반환시키다가 강제로 둘 다 프리도 없고 페이지 캐시도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 올록을 못 받는 거예요. 멜록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메모리가 없으니까 시스템이 뭐 비정상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동작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뻗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쿠버네티스 정책상으로는 리퀘스트가 허용하는 한도만큼 배포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거는 뭐 쿠버네티스에 QoS 정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쿠버네티스에서는 리퀘스트랑 리미트가 할당돼 있으면 버스터블 이상으로 동작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없으면은 베스트 에퍼트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리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리미트가 없는 대신에 1순위에요 그냥. 넌 이제 만약에 뭐 에빅션 하거나 뭔가 시스템 자원이 부족했을 때는 이제 죽이는데 1순위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메모리가 실제 이제 시스템이 각각의 팟이 각각의 프로세스가 메모리 얼마를 쓸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로 워킹셋이 256기가를 넘어갔냐, 워킹셋이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액티브하게 쓰는 메모리가 256기가를 넘어갔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물음표예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예, 왜냐면은 생각보다 워킹셋이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수압을 적용을 해서 개선해보자는 얘기를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적용후에서 제한적 컴퓨팅 자원이 부족할 때 특히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그러니까 C그룹이 이제 개별 팟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팟에다가 충분한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좀 더 많이 배포하고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스팍에다가 5기가 할당할 거는 뭐 4기가 할당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가 발생할 수 있냐? 일단은 힙 맥스 사이즈가 부족하면은 JVM에서 OM이 발생하겠죠. JVM이 막 힙 할당하다가 뭐 지시도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OM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 스트리밍은 5기가 정도면 OM이 발생 안 해요, JVM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C그룹 OM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JVM OM은 JVM이 발생시키는 OM이에요. 그리고 C그룹 OM은 뭐냐면은 그 팟이 사용하는 물리 메모리, 그러니까 전체 메모리, 그러니까 프로세스 입장에서, 커널 입장에서 이 C그룹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이 메모리 맥스에 적혀 있는 양보다 많아지면은 강제로 C그룹 전체를 OM으로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팟에 최소한의 메모리를 할당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5기가. 정확히는 5기가 플러스, JVM에는 5기가 플러스 2기가. 왜냐면 그 프로세스가 자바라고 하더라도 힙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힙이 동작하는 프로세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 메모리도 있고, 오프 힙 메모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JVM한테 5기가를 할당하고, 그 외에 엑스트라로 2기가를 더 할당해서 7기가씩 할당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 적게 할당을 하게 되면은 JVM OM으로 주거나 C그룹 OM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얘는 그걸 죽지 않을 만큼 할당했어요. 그 스트리밍당 7기가씩 할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스템의 물리 메모리가 부족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예, 시스템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은 첫 번째는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페이지 캐시 다 반환하고 프리 메모리 다 쓰고 나면은 시스템의 메모리가 더 이상 없어요.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커널이 프로세스를 OM으로 죽여요. 그 여러분들 종종 보죠? 디베시지로 보면은 아웃 오브 메모리에서 프로세스 킬드, OM 킬러가 등장해서 메모리가, 프로세스가 죽죠? 예. 시스템 메모리 부족하면 일단은 프로세스를 OM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다른 거예요. C그룹 OM은 C그룹이 메모리 맥스 이상을 메모리 쓰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고, 이거는 밑에 프로세스 OM은 그냥 메모리가 부족해서, 시스템 메모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프로세스 OM이 발생할 수 있고, OM 킬러가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K8S, 쿠버네티스 자체적으로 팟 에빅션이라는 걸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QS 정책이 있거든요. 베스트 에퍼트, 뭐, 버스터블, 개런티드라는 정책이 있는데, 시스템 메모리가 그 스래시 홀드보다 작아지면, 그 쿠버네티스가 뭐 주기적으로, 물리 메모리가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은, 한 놈, 프라이어리티 제일 낮은 놈, 만만한 놈 하나 골라가지고 팟을 죽여버려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아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쿠버네티스에서 팟 에비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했으면 이렇게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팅해 가진 않겠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스팍 스트리밍이 전체가 한 번에 죽은 거예요. 네. 사실 팟 에비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안 했겠죠. 근데 이 팟 에비션은 10초에 한 번씩 동작을 하고, 사실은 이게 그렇게 스래시 홀드 값을 크게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스래시 홀드 값을 크게 잡으면은 기본적으로 커널은 메모리를 최대한 캐시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널 입장에서 사실은 메모리가 부족한 것보다는 캐시로 활용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멍청한 짓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에비션 하는 스래시홀드를 크게 잡는 것도 애매해요, 사실은. 근데 스래시홀드를 작게 잡아놓으면은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디폴트 설정으로 쿠버네티스 팟 에비션이 10초에 한 번씩 동작하거든요. 만약에 그리고 디폴트 값이 100메가예요. 그러니까 프리 메모리가 100메가 이하가 되는데 10초 안에 맛이 가는 거죠, 시스템이. 에비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전에. 예. 그래서 사실 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 메모리가 약간 이제 그러니까 프로세스 팟이 굉장히 병렬적으로 많이 동작을 하고 막 메모리를 막 회수했다 반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당 받았다 해제했다가 빠르게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는 팟 에비션이 사실은 크게 효과를 발휘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시스템의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캐시가 반환됐다가 할당됐다 반환됐다 할당됐다가 많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상황보다 IO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유 있게 쓸 때는 뭐 디스크 IO가 발생을 안 하고 CPU 사용량이 예를 들면 뭐 10%였는데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은 뭐 계속 페이지 반환했다가 할 때마다 또 반환했다 할 때마다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디스크 IO도 올라가고 CPU 사용량도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부하가 돌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스팍 스팀을 쓰기 때문에 스팍에서 익스큐터랑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익스큐터가 드라이버한테 주기적으로 하트비트를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게 되는데 이게 일정 시간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드라이버가 그냥 스팍 익스큐터를 재시작 시켜버려요. 나는 멀쩡히 일하고 있었는데 허트비트를 내가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과부하 걸려서 약간 허트비트가 지연이 됐다는 이유로 그냥 드라이버가 익스큐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실 얘는 그나마 양호하죠. 왜냐면은 뭐 그 개별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허트비트를 못 받은 드라이버만 익스큐터를 죽일 테니까. 근데 얘는 더 골 때리는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 그러니까 큐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그 서버별로 큐블렛이라는 서버가 동작하고 있고 프로세스가 데몬이 동작하고 있고 이 큐블렛이 실제로 모든 걸 관장하거든요. 팟을 띄우고 뭐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데 얘도 주기적으로 ETC에다가 뭔가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허트비트를. 근데 이거를 못 날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스터에 있는 그 컨트롤러 매니저, 그러니까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 노드 죽었구나. 이 노드 죽었구나 해서 이 노드에서 동작하는 모든 파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시나리오, 사실 이 사이에서 OM이 계속 몇 번을 발생해요, 사실은. 근데 OM이 몇 번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은 이제 그 노드가 난레디 상태가 되면서 그냥 강제로 그냥 이 노드에서 동작하는 모든 파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한 번에 확 꺼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메모리가 많아지니까 노드가 돌아오잖아요. 큐블렛이 레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재시작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과하게 쓰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이제 워크로드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상황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사실 메모리를 많이 쓰는 상황에서는 비슷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메모리를 많이 쓰는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예, 게다가 특히나 이제 그 익명 페이지들을 많이 쓰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 페이지 캐시를 많이 쓰는 경우는 사실 오히려 문제가 덜해요. 보셨던 것처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맞춰서 페이지 캐시가 반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익명 페이지를 많이 안 쓰고 페이지 캐시를 많이 쓰는 시나리오를 쓰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스팍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뭐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게 스팍만은 아니지만 스팍이나 이런 트리노 같은 익명 페이지들을 많이 쓰는 애들은 수압이 없을 때는 아예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이제 수압을 적용을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수압을 이용한 메모리 안정화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버네티스 1.2부터 수압을 지원했어요. 알파 버전, 알파 서포트로. 그러면은 왜 갑자기 수압을 지원했느냐? 뭐 그냥 저처럼 그냥 수압 뭐 쓰든 말든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해줘. 단순히 이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수압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제가 운영체제 랩에 있을 때는 뭐 그런 연구도 꽤 있었어요. 수압이 얼마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보통 이제 수압의 속도는 스토리지 속도거든요. 왜냐면 수압은 그냥 스토리지에다 읽고 쓰고 하는 거니까. 근데 HDD보다 SSD가 빠르고 SSD보다 NVMe가 빠르잖아요. 저희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봐도 수압을 HDD 올렸을 때랑 NVMe 올렸을 때랑은 사실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지 속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게 일단은 수압을 좀 쓰기에 유리해진 상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커널 안에 수압을 관리해주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수압을 뭔가 인아웃 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수압 관리 코드 뿐만이 아니라 그 캐시를 관리해주는,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지 캐시든 익명 페이지든 누굴 반환할 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아니 페이지 캐시가 한 10기가 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페이지 캐시를 반환할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익명 페이지들이 있어요. 익명 페이지가 지금 기준으로 한 200기가가 넘는데 그러면 어떤 익명 페이지를 반환할 거지?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LRU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LRU라는 게 이제 로켈리티죠. 최근에 접근한 놈을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이론에 근거한 거고. 그래서 그쪽 코드들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도 개선 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압을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일단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압은 약간은 불안정하긴 해요. 불안정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높여요. 예. 왜냐하면은 수압이 없으면 그냥 딱 쓸 수 있는 만큼 메모리만 할당 받은 다음에 그냥 쭉 쓰면 되거든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돈 박아서 달면 되고. 근데 수압이 들어가는 순간 동작할 수 없는 걸 강제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종의. 얘는 지금 예를 들면 256기가밖에 없는데 실제로 한 400기가 할당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동작을 하죠. 왜냐하면은 계속 디스크를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지연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는 그냥 메모리에 다 올라있던 거랑 그냥 접근하면 끝이었는데 이거를 없는 살림에 그냥 꾸역꾸역 쓰다 보니까 디스크에다 반환하고 다시 회수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을 높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뭔가 서비스, 워크로드를 잘 이렇게 판단해야죠. 그런 거 보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부분 워킹셋보다 할당량이 훨씬 커요. 여기서 얘기하는 RSS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RSS는 실제로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물리 메모리 양이에요. 물리 메모리 양. 그러니까 우리가 C 프로그램 짤 때 얘한테 M맵으로 1기가를 할당했어요. 그 순간 1기가를 몽땅 할당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5년치도 수업을 들었으니까 온디맨드로 이렇게 할당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킹셋이 할당량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할당량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할당량이 훨씬 더 그건 이제 또 다른 맥락인데 가상 메모리 이건데 이건 이제 아까랑 다른 얘기고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땡겨 올렸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접근이 안 되는 메모리도 되게 많아요. 예. 여기서 얘기했던 재접근은 무슨 의미냐면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루프를 넣잖아요. 특히 데몬 같은 경우에 메모리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에. 근데 그 데몬에서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들은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러프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코드들이 접근하는 메모리를 보통 워킹셋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메모리는 바로 이어서 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워킹셋이 할당량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워킹셋보다 프로세스들은 많은 메모리를 할당해서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스팍 스트리밍이 5기가를 할당받아서 쓰는데 실제로 워킹셋만 계산해보면은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4기가나 3기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워킹셋에 해당하지 않는 메모리들은 전략적으로 수압 아웃 시켜버리면 좋잖아요. 왜냐면은 더 이상 접근 안 하니까 굳이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반환해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사용하게끔 해주면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요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수압이 일단은 쿠버네티스에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됐고 저희도 일단은 적용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수압만 적용한 거예요. 예, 수압만 적용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뭔가 수압은 어찌됐든 간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수압을 적용했는데 얘가 성능이 막 2배 이상 느려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쓸 수 없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팍 같은 경우에는 배치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분에 한 번씩 동작하는데 그 매번 배치를 얼마 만에 실행했느냐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배치 듀레이션이 있는데 그 배치 듀레이션이 이제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예를 들면 수압이 없을 때는 예를 들면 10mm였는데 100mm였는데 수압을 키는 순간 만약에 뭐 1분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못 쓴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 듀레이션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이거는 배치 듀레이션은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압만 켰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아까는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뚝 시스템이 마팅해 가면서 쭉 떨어졌죠 사실은. 그러면서 재시작했었는데 얘는 계속 유지가 되죠. 예,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페이지 캐시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죠. 이게 빨간색 선이 수압이에요. 수압이 꾸준히 올라가죠. 꾸준히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가다가 이제 세츄레이션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워킹셋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원리냐면은 처음에는 메모리 사용량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이게 메모리로 계속 반환할 거잖아요.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수압 아웃 시키겠죠. 근데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추가 메모리가 안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수압 아웃 되는 애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 인아웃이 발생하는 횟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워킹셋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워킹셋을 그냥 자체로 계산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돌다 보니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리가 굉장히 단순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그 익명 페이지들이 한 200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약간은 뭔가 원칙 없이 약간은 랜덤에 가깝게 계속 수압 아웃을 시킬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다시 접근되는 애들은 다시 올라와서 순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서 얘가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 일종의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압되는 양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고 프리 메모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와 다른 점은 그러니까 페이지 캐시로 더 이상 커버가 안 될 때 계속 그래도 반환하고 할당 받는 뭔가 통로가 필요했었는데 수압이 들어옴으로써 얘를 익명 페이지들을 이제 반환하고 다시 필요해지면 재할당 받고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시스템이 안정화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여보면은 사실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계속 수압 인아웃이 발생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성능에 영향이 없었다, 적었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수압 인아웃이 발생하면서 되게 성능이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워크로드에 따라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이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아까랑 같은 타임라인에서 아래는 수압 아웃이 발생한 거고 위로는 수압 인이 발생한 거예요. 보시면은 수압 아웃은 많죠? 근데 수압 인은 별로 없죠. 상대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사용하지 않을 메모리를 잘 반환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성능이 느려졌으면 혹은 뭐 이 개수가 수압 아웃도 많고 수압 인도 많으면 반환했던 놈을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수압 아웃 했는데 그거를 재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수압 인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압 아웃 되는 양이 수압 인 되는 양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재접근 되지 않는 메모리를 잘 반환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서비스의 성능에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서 얘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수압을 적용을 했는데 얘가 수압 인아웃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양쪽에 수압 인아웃이 둘 다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 서비스, 이 프로세스에는 수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죠. 왜냐면 성능이 너무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이 느려지지 않은 이유를 검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 그 스파크 익스큐터 하나하나의 그 메모리 사용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하나고 얘가 7기가를 할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JVM 힙으로 5기가를 할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창 끌어다 쓰죠. 그러다가 쫙 올라가다가 한계치에 다다라. 왜냐면 얘만 한계치가 아니고 동시에 동작하고 있으니까 시스템 메모리가 고갈 때 가면서 여기서 수압이 발생하는 거죠. 이 스피커 안에서도. 그래서 수압이 발생하면서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스테이블해지는 거죠. 더 이상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안 하면서. 네. 증가되면서 이렇게 스테이블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시점에 시스템 메모리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시스템 메모리에서도 수압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이제 할당 해제는 반복되고 있긴 하겠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압 인아웃 얘기를 지표를 개별 스파크 익스큐터 안에서도 본 거예요. 노란색은 디스크 라이트예요. 여기 초록색 밑에 바닥에 보이지도 않는 게 디스크 리드예요. 그러니까 수압도 발생했었고 얘가 자체적으로 수압 말고도 쓰는 양이 있으니까 라이트는 발생하지만 리드는 훨씬 적죠. 이 얘기는 수압 인이 개별 익스큐터 안에서도 봤을 때도 수압 인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예요. 없기 때문에 수압에 따른 오버헤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프레미스를 지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적은 개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커널을 오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보고 있긴 한데, 수압은 어찌됐든 양날의 검이긴 해요. 잘 쓰면은 진짜 좋은 도구고 못 쓰면은 오히려 이제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사실 수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수압은 유난히 그게 심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도 수압을 강제로 디세이블 시킨 거고 사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잘 이해하고 잘 쓰면은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옛날에는 가상화 기술이 처음 나온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버 한 대에다가 서비스를 하나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버 사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가상머신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가상머신으로 서비스들을 분리하고, 그렇지만 이제 한 대에다가 여러 개를 띄울 수 있으니까 가상머신을 사용률을 올리는 그게 이제 가상화의 시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은 늘 중요했었어요.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뭐 수압이 뭐 잘 모르고 쓰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적절한데 잘 쓰면은 굉장히 좋긴 해요.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너무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수압을 선택적으로 온오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수압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단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파크 익스큐터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게 이제 키워볼 수 있는 단위? 그게 일단은 쿠버네티스가 수압을 킨 거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플렉서블하게 수압을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실은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팟들만 사실은 수압을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압은, 쿠버네티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수압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큐블렛 노드별로 수압 비헤이비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리미트, 리미티드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압을 키면은, 리미티드가 걸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리미티드가 걸려있는 애들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 리미티드가 안 걸려있는 애들은 무조건 수압을 쓰고 있고요. 리미티드가 걸려있는 애들은 만약에 리미티드 비헤이비어면은 수압을 못 쓰고, 언리미티드 비헤이비어면은 수압을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버스터블이나 개런티드가 리미티드가 걸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수압을 안 쓰게 함으로써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성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압을 적극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지금처럼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특정 팟들 이 팟은 수압을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 팟은 수압을 쓰면 안 되겠다 라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근데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 사실은 컨트리뷰션 해도 되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쭉 설명해 오신 거 듣다 보니까 네. 생각이 이 수압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그 서비스 자체가 계속해서 메모리를 할당해 나가는 거고 해제가 잘 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수압을 쓰는 것 자체는 그 계속 할당하는 거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지연시켜 줄 수 있는 거 정도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그래프들을 보면은 그 수압 아웃을 해서 라이팅이 되는 걸 계속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제가 잘 되고 있는 건지가 또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해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수압 아웃만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수압 스페이스 자체도 맥스가 될 거고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그런 게 안 생기는 워크로드가 될. 그거는 사실은 근데 그건 이제 개별 프로세스의 문제고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릭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건 이제 개별 프로세스의 문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얘를 보시면 명확한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까지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JVM 흰 맥스로 5기가를 할당해 놨잖아요. 그럼 5기가까지는 거의 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예를 들면은 그 지금 35개를 저희가 배포해 놨다고 했잖아요. 35개가 자기한테 할당된 5기가까지를 써도 부족해진 거예요, 시스템이. 시스템 메모리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만큼 쓰기에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만약에 35개가 5기가까지 써도 만약에 시스템 메모리가 안 부족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 했겠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5기가 할당이 됐잖아요. 그럼 5기가 안에서 지지고 뽑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한테 5기가 할당이 됐는데 난 5기가까지만큼 쓸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할당받고 해제하고 할 건데 그 안에서 나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시스템 메모리가 부족해진 거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버네티스가 리퀘스트 허용하는 범위까지 배포했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 이상을 이미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면 리퀘스트에 포함 안 돼 있는 캐패시티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할당을 해서 잘 쓰고 잘 해제를 했다고 하면 계속 늘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거는 그거를 그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 그래 힙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 그거는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그것도 내가 보여주려고 내가 깜빡했구나. 그라이브 V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JVM이 보통 자바는 뭐 JR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런타임 엔진. 그래서 자바 런타임 엔진에서 뭔가 그 JVM 흰 메모리도 관리하고 뭐 지시도 하고 하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 쪽에서 많이 쓰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비상용으로 많이 쓰는 건 오픈JDK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오픈JDK로 뭐 빌드를 하거나 뭐 그 자바 프로그램을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도 하는데 그 그라일 VM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전부터 오라클에서 준비하고 있던 거고 얘의 취지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얘의 취지가 뭐냐면은 그 자바의 그런 런타임 코드들이 C++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자바 런타임을 자바로 개발하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입 장벽을 낮춰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최저가 기술들을 자바 런타임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게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 그랄 V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기사 보고 알아서 적용을 해봤는데 일단 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JVM 힙은 프로세스 힙 위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JVM 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프리한 게 없으니까 GC로 메모리를 반환할 거잖아요. 근데 힙은 JVM 힙 안에서 메모리를 GC로 반환해봤자 프로세스 힙은 잡혀 있어요. 그걸 반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JVM은 피크까지 메모리를 쓰고
계속 그냥 메모리 힙, 프로세스 힙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랄VM은 얘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GC에서 메모리가 반환이 되면은 그거를 구역별로 잘 쪼개가지고 실제로 억맵을 해줘요. 프로세스 힙을 반환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픈JDK를 적용했을 때랑 그랄VM을 적용했을 때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똑같은 워크로드를 돌린 건데 오픈JDK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계속 증가해요. 계속 증가해요. 더 이상 감소하는 거 없어요. 이게 쭉 증가해요. 그렇지만 이게 하늘색, 연두색이 그랄VM이거든요. 얘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요. 이때 GC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픈JDK에도 똑같이 GC가 발생했어요. 실제로 똑같은 타이밍에. 근데 오픈JDK는 실제로 그 GC에 의해서 JVM 힙을 반환했다고 해서 그걸 프로세스 힙을 반환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랄VM을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내가 반환한 거를 실제로 프로세스 커널한테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VM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가 사용량이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힙 관리 자체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힙은 그러니까 할당 해지를 반복하잖아요. 또 그러면 그럴수록 단편화가 생겨요. 프라그멘테이션이.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메모리를 얼로케이션 할 때 똑같은 순서로 얼로케이션하고 똑같은 순서로 반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랜덤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그러니까 사이즈도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당 해지를 반복할수록 그러니까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서 단편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량은 올라가요. 예. 우리가 만약에 메모리로 할당할 수 있는 블럭이 1000개가 있고 그 중에 10개를 0, 1, 2, 3, 4, 5, 6, 7, 8, 90 똑같은 사이즈로 할당하고 그걸 똑같은 사이즈로 반환했으면은 단편화가 안 생기는데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8바이트 반환해 놓고 해제한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8바이트 반환 할당 받고 그 다음에 또 8바이트 할당 받았어요. 근데 앞에 거를 반환했어요. 그럼 빈 공간이 8바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는 8바이트밖에 할당이 안 돼요. 거기는 8바이트 이상을 할당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단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단편화 때문에 힙은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태양한테 잠깐 얘기했었지만은 그 메모리 멜록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구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C나 C++에 쓰던 멜록도.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었던 게 구글이 만든 PT 멜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글이 만든 메모리 얼로케이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근데 그다음에 사실 메모리 단편화도 문제도 개선하면서 그 병렬성.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고 보통 이제 병렬 프레임 짤 때 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멀티 스레드 하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스레드별로 이제 힙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 힙도 있고 스레드별로 힙도 관리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병렬성도 높이고 이제 단편화 문제도 줄이는 이제 얼로케이터도 그때는 PT 멜록도 있었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얼로케이터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힙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일단은 오픈JDK 같은 경우는 이제 힙을 GC를 해도 프로세스 커널한테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할당 해제를 반복할수록 이제 단편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성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편화가 생겨도 어찌됐든 간에 메모리가 프로세스가 쓰는 메모리 자체는 증가하니까. 예. 조금이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워크로드 따라서 그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사실 이제 프로세스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예.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보조수단. 왜냐면 커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그 스왑 인과 스왑 아웃의 그 패턴을 봤을 때 스왑 아웃은 많은데 스왑 인은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워킹 셋이라고 아까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그 프로세스, 그 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그 데이터의 양이 현재 할당되어 있는 그 메모리의 사이즈가 충분히 그걸 처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스왑 아웃을 시켜놓고 남아있는 공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메모리를 스왑 인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분한 메모리가 있었으니까 디스크에 빼놓은 애들을 다시 읽어드리지 않고도 걔들 들고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잉클이나 보면 서비스 자체가 어떤 특정 스마트 팩토리에 이 서비스가 디플로이가 될 텐데 각각의 그 대상 그 스마트 팩토리마다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A라는 스마트 팩토리는 뭐 5기가마저도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충분히 했는데 이게 다른 스마트 팩토리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더 커서 10기가 좀 대형 팩토리라면 10기가 필요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비스를 디플로이 할 때 그 대상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쓴지 미리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보통 이제 스팍을 보통 우리가 배치 형태로도 쓰고 스트리밍 형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배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스팍 가지고 ETL 작업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배치 형태로 쓰는데 보통 그래서 배치 형태로 할 때도 이제 보통 우리가 메모리를 계산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유입되는 데이터량이 얼마니까 뭐 파티셔닝을 얼마로 해가지고 익스큐터당 메모리를 얼마 정도 쓰겠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할당해서 배포를 하는데 그래도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라도 다행인 거는 배치니까 일회성이잖아요. 사실 데몬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실행되고 이렇게 반환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덜한데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데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메모리 단편화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입력되는 데이터량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공장에서는 뭐 필드 수가 예를 들면 10개고 뭐 그래서 뭐 데이터량이 뭐 예를 들면 1kg다. 그런데 어떤 데는 뭐 100개다. 그러면 유입되는 양이 뭐 10kg다. 그러면서 얘가 그리고 유입되는 데이터의 양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늠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JVM 흰 메모리 사이즈나 익스큐터 메모리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 그 기업 서비스 자체, 기업 자체가 우리가 팩토리를 키워야 된다. 다시 우리나라 우리가 가서 더 어떻게 서비스를 최적화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후속적인 뭔가 또 이벤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해주겠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비엠 쪽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냐면 지금은 JVM이 맥스 힙은 무조건 할당받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랄비엠에서는 그 언리미티드로 하는 것들도 지금 개발이 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언리미티드로 가능하고 뭔가 이제 익스큐트 메모리도 뭔가 이렇게 언리미티드 풀어버리고 하면은 이렇게 사이즈에 상관없이 메모리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은 뭔가 우리가 그냥 일괄된 설정으로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이만큼 가능해요. 사실은 문제되지 않을 만큼 니네가 얼마를 쓰든 문제되지 않아 정도로 할당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리밋을 풀어놓으면은 계속 얘가 쓰는 양은 적더라도 조금씩 증가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 문제 안 돼.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수압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할 거냐 크게 문제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전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기술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발전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랄뱀이라는 것도 나왔고 커널도 뭐 수압 말 되게 많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발전돼 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 발전되는 걸 보면서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는 그냥 스테이틱하게 뭔가 계산해서 할당해서 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뭔가 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이렇게 뭔가 수집하는 필드를 뭔가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면은 고객이 우리 몰래 예를 들면 필드를 막 100개 추가했어. 그러면 이제 뒤통수 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딱 100개 맞춰놨는데 얘네들이 100개 더 추가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 그래서 시나리오상 고려를 해야 된다면은, 타이트하게 100개 맞출 수는 없겠죠, 사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네. 그래서, 뭐, 그런저런,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서, 요구 상황에 맞춰가지고, 뭔가 좀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저희가 테스트했던 5기가가 지금 10ms 데이터, 그다음에 필드가 대략 초당 2KB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5기가로 잡은 거고, 아마 공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 저거는 아마 저 JVM을 조절해 가면서 개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냥 뭐 사실 이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 약간은 스팡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문제들을 사실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라이브M, 그러니까 JVM 쪽에서 뭔가 이제 그 맥스 힙 사이즈를 언리미티드로 풀고 막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그거 언리미티드로 풀면서 이제 메모리를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압을 적용해서 이제 풀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그 스팍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팍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력되는 데이터 사이즈가 예를 들면은 뭐 100메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뭔가 뭐 고객이 설정을 바꿨다라든지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갑자기 1기가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난 100메가에 딱 맞춰서 써놨는데 갑자기 10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메모리를 언리미티드 풀고 뭐 수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스팍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입력되는 유입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파티셔닝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메가일 때는 얘를 파티션 하나만 해서 한 번 처리하지만 얘가 100메가가 넘어가. 그러면 100메가 단위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100메가일 때는 100메가짜리 한 번 딱 처리하고 끝내는데 갑자기 1기가가 됐어. 그러면 이제 100메가짜리로 쪼개서 10번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 이거를 뭐 커널이나 쿠버네티스 그런 리퀘스트 자원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JVM이나 뭐 이게 약간 그 스팍 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그렇다고 이제 저조차도 사실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내가 중요하게 쓰는 것들은 좀 그래도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스팍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예. 복잡하긴 하지만. 예. 만약에 워킹셋이 또 뭐 새로운 거 서비스 올리면서 아까는 수업인이 적었는데 많아지는 거예요.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켜놓는 게 아까처럼 시스템 마탱이 가는 기간 더 밀려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그래도 만약에 성능이 느려지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이 다운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수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생각보다 고민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아. 이거를 뭔가 시스템이 예를 들면 느려지더라도 얘를 안 죽게 이렇게 지탱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끔 자원을 더 투입하는 게 맞냐. 사실 이게 되게 좀 그래서 복잡한 문제긴 하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일단은 잘 쓰면은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유연하게 쓸 수 있다.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 그냥 원던조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생각을 해봐. 사실 이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서비스 개발할 때 서버를 대수를 정하고 그 대수는 대충 이제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이 정해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10배가 됐어. 그거는 아무도 감당 못해, 사실은. 10배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제 드라마틱 상황은 고려하기는 원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카카오가 작년에 아작난 거는 사실 이제 DR을 안 해놓은 거잖아, 사실은. 근데 진짜 정말로 이론적 이상적인 DR은 똑같은 셋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동결을 시켜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2배가 드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서버 유지비를 왜 클라우드 유지비로 2배가 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약간은 지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깐 게 이게 우리는 그렇게 구축해서 이거를 어차피 그거는 항상 쓰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여유분을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 옳다고 나오면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이제 드라마틱한 상황을 가정하면은 뭐 문제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이제 유입량이 몇 배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것 말고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사실 CPU 사용량도 문제가 될 거고, 스토리지 사용량도 문제가 될 거고, 네트워크 사용량도 문제가 될 거라서. 뭐 가정원에서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내가 원래 얘를 처음에 쓸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똑같이 35개를 배포했을 때고 더 배포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한 40개, 뭐 45개 이렇게까지도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수합량이 어느 정도 인아웃이 늘어나면서 배치 듀레이션이 조금 느려지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해보긴 해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넘어서면은 수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마팅이 가요. 왜냐면은 이제 그 디스크 IO가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디스크 IO가 또 스레시홀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은 사실 기존에 뭐 리퀘스트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배포를 했는데도 일단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 정도. 근데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워크로드를 뭐 2배수, 제 생각에 대충 한 2배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더 이상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뭔가 뭐 CPU도 늘려야 되고, 왜냐면 메모리는 되지만은 CPU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CPU도 늘리고 하여튼 해서 뭐 또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모든 최적화들이 캐시로 가기 때문에 CPU 캐시, 메모리 페이지 캐시 전부 다 캐시로 가기 때문에 메모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오늘은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다라는 거를 그냥 첫 미팅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뭐, 사실 그렇죠. 이제 초반에는 지금 사실 이게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 사실 쿠버네티스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뭐, 우리 잉크 사람이랑 사실 뭐, 은하니? 또 근데 데이터 쪽보다는 지금은 사실 이제 서비스, 데브옵스 쪽 위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업무로 관련된 일을 하시면 더 좋을 거고, 아니면 뭐 취미나 개인적인 뭐 자기 개발 이쪽으로 하시면서 뭐 조금씩 뭔가 컨텐츠가 생기면은 같이 공유하고 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그냥 뭐 회사 일은 아니니까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시고, 그러다가 뭔가 제가 뭐 델타 스토어나 뭔가 오픈소스를 할 때 관심 가지시고 뭐 조금씩 같이 해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야 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뭐 지금 다들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뭔가 내가 지금 업무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내가 이 문제를 뭐 하는데 해결하는데 진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뭐 다른 데 이직을 할 때 도움이 되거나, 뭐 여러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TMFS 얘기도 하나요? TMFS. TMFS? 예. 위키에 써져 있길래. 그거? 네. 간단하게 얘기 나오면 얘기해 줄까? 얘는 좀 더 스팟과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팍이 미니 배치로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왜 1분에 한 번씩 똑같은 짓을 해요. 근데 1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새 카프카도 그렇고 스팍도 그렇고 빅데이터들이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바로 페이지 캐시에다가 약간의 캐시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임시 파일 같은 걸 잡아놓고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장을 해놔요, 그냥 데이터를. 근데 그거를 계속 파일 형태로 그냥 저장할 거면 모르겠는데 걔를 뭐 나중에 지워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부족하니까 사실은 페이지 캐시로 잡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페이지 아웃되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카프카가 그런 짓을 많이 하고, 근데 스팍도 약간 그런 짓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배치가 실행이 될 때, 그 셔플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파일 시스템 저장을 해놔요. 근데 얘는 1분이 지나면 지워요. 근데 바로 지우는 건 아니고, 이제 GC, 그게 어쨌든 자바는 객체가 GC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GC로 이제 그 객체가 지워질 때 그 연결돼 있던 파일을 지워요. 그냥 스팍이 알아서. 근데 문제는 페이지 객체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좀 이따 지울 거지만 그건 커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객체 써놓은 거를 파일에다가 라이트 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그냥 좀 이따 지워질 건데 라이트 백을 한 거예요. 디스크에다가. 디스크 IO를 먹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디스크 IO가 생긴 거죠. 그래서 스팍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은 그 임시 파일을 만드는 공간을 템프FS,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 없고 그냥 메모리 기반 파일 시스템에다 올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드라마틱하게 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필요한 디스크 IO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메모리 쪽만 계속 얘기했었지만 얘는 약간 핀트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시스템이 디스크 IO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디스크 IO도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아니 1분 뒤에 지워질, 1분이나 2, 3분 뒤에 지워질 놈을 계속 1분 단위로 계속 디스크에 쓰는 거는 낭비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메모리를 조금 더 써서 막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포인트를 메모리로 잡아서 약간 그런 쪽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PU도 중요하고 메모리도 중요하고 디스크 IO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디스크 쪽이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저희가 삼성 거 NVMe를 쓰거든요. 저 연구실이 이제 저는 이제 가상화 쪽 연구했지만 다른 쪽 친구들이 NVMe, 그러니까 플래시 컨트롤러를 연구했었어요. 그래 NVMe에 들어가는 이제 그 컨트롤러들, 그 디스크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들. 삼성 이제 펌웨어가 그지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걔네들이 스팍에 명시해 준 것만큼도 못 쓰는데 펌웨어가 뻗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나스용으로 지금 NVMe를 교체하고 있는데 실험용으로 그냥 대충 쓰고 있고 그런 문제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삼성용을 엄청 하면서 했죠. 네. 그런 거 알려주면 좋아하지 않나요? 그 연구 주제로 계산. 네, 그건 연구 주제가 아니고 코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아무리 그 트래픽이 높아져도 죽으면 안 되지. 정성 노력은 해야지. 코드를 손으로 짠 거야, 발로 짠 거야. 가장 최근까지 그래서 사실은 더 저희가 신경 썼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사실 얘는 이제 몇 킬로밖에 안 되지만은 저희가 막 이거를 트래픽이 많은 것들을 막 메가 단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1분 뒤에 지울 놈을 가지고 막 계속 디스크에다가 막 메가 단위의 트래픽을 때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메모리를 좀 더 쓰는 거죠. 메모리를 좀 더 쓰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이게 2, 3분 뒤에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디스크 IO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데이터 쪽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쿠버네티스를 본격적으로 한 건 5년 정도밖에 안 됐고, 데이터 쪽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좀 더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커널을 오래 했었으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다룰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재밌고 더 유리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가 주로 이제 다루는 영역들은 사실은 이런 쪽 영역이에요. 예, 뭔가 약간은 커널이나 컨테이너나 이런 쪽 관련된 이슈들 좀 해결하고 개선하고, 뭐 그리고 이제 약간은 지금부터 관심 있는 뭐 거버넌스나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 레이크 이런 쪽. 하여튼 고생하셨고, 일단은 하여튼 일단 제 계획은 그냥 뭐 각자 이렇게 뭔가 주 업무도 있고 하니까